일단 본격적인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인데요. 2024년도에 GDP 성장률을 보시면요. 올해 1.3대, 일단 내년 2.1, 그리고 내후년 2.3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 갈등이 좀 심화되면 약간 낮은 수준, 아니면 반도체 등 수출이 좀 빠르게 반등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이 나아진다. 물가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2.6, 2025년도에 2.1로 찍으면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내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존재한다라는 게 일단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부동산 상담소 특집 집으로 오랜만에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집으로를 진행해 주시는 우리 정재훈 차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미정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만입니다 지금. 네. 네, 지금 그 사이에 부동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항상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집으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집으로를 하면서 집을 마련한 집으로 간 우리 이지선 성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 집값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신도림이었나요? 네, 신도림. 네. 떨어졌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저를 놀리시던데. 조금 떨어졌을걸? 아니요. 제가 아주 저점에서 잘 잡아가지고요. 네. 거의 최저점에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네.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네. 그 수준이 제가 산 가격보다는 아직도 살짝 높습니다. 그건 호가일 겁니다.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네, 우리 이지선 씨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 저점 잡은 거는 집으로 덕분 아닙니까? 그럼요. 집으로 덕분에 제가 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좀 원하던 걸 이뤘다. 아유, 진짜 잘 됐다. 네. 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뭐 거부가 되겠다 이거보다도 일단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집이라도 좀 사야 우리 또 보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집을 또 사셔가지고 우리 성우님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집을 사고 난 뒤에는 확실히 집값을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좋다. 지금 계속 집값 보고 있어. 어때요? 나는 이제 내년 네. 저점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고.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지금 네. 다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떨어지지. 이게 다시 조금 더 떨어지는 건지 네. 아니면은 유지가 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우리 저 차장님이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제 2023년 이제 굿바이 이제 기억하자라는 이제 이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났었던 2023년이 정말 변곡점이었는데 이 시간의 이벤트가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다음에 또 분명히 만나거든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잡지 못하셨던 분도 다음에 이 기회를 좀 잡으시라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12월 26일자예요. 이때 뭐 전국이 다 파랬죠. 내려갔단 얘기죠? 네. 강동구 같은 경우는 비가 내렸었어요.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둔촌주공 기억나시죠? 네. 네. 보시면 뭐 사상 뭐 12,000세대 네요. 이제 평균 계약률이 60%, 1,400가구가 미계약이 났었죠. 그랬어요? 네. 그때 저희 옆에 새로 오셨던 부동산 전문가님 오셔가지고 둔촌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뭐 미분양해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고 뭐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어요. 거의 뭐 네. 매장당할 뻔한 수준의 거 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었어요. 네. 이때 이제 13억 분양가가 이제 미달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양권이 19억까지 찍었다가 좀 18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장의자의 레디언트도 한 3천 가구 정도가 있었는데요. 요때도 일단 정당 계약률이 37%여서 이제 미달이 난 상황이죠. 이때는 한 9억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12억까지 지금 계약이 되다가 지금 한 네. 12억 뭐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네. 그렇죠. 한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약간 떨어진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130 부동산 정책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네. 일단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좀 펼쳤고요. 뭐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2월 6일이죠. 2023년 2월 6일인데 전국 단위에 보면 뭐 여전히 좀 많이 좀 파랗죠. 그래서 인천, 경기, 대구, 세종, 그러니까 뭐 광역시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지금 하락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온 거고요. 근데 더 심했었던 건 이건 경기권이거든요. 네. 이제는 보면 이게 전세입니다. 이거는 보면 비 내리는 수준을 떠나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죠. 네. 이거 엄청나게 매매 가격 저리 가랄 정도로 전세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것이 자 갑자기 그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게 3월 10일자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이제 8일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에 그 899가구 미계약 분에 4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때 방송에서 영등포자의 디그너티가 일단 200대 1 경쟁률을 보고 일단 부동산 시장에 선수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댓글에 엄청나게 제가 또 네, 혼났었던 기억이 날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권과 그 광역시 지방권은 또 약간 다른 양상을 펼쳐졌거든요. 광주, 인천, 수원은 여전히 미계약 뿐이었고요. 서울의 입지 좋은 곳에 가격이 저렴한 곳에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이때 뭔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5월 22일자입니다. 네. 보면 강남구 송파구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 네. 네. 뭐 3월부터는 시작이 됐지만 그게 이제 지표상으로는 5월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때 송파구를 좀 눈여겨보시면 둔촌주공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헬리오시티랑 그 위에 이제 리센츠 이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V자 반등을 그 두 개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일단 선도를 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다른 지역들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선도적으로 강남구, 송파구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이제 그러다 이제 9월 와. 이제는 전 지역이 이제 빨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평균이 모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되죠. 네. 이쪽이 약간 좀 안타까운데요. 도봉구, 노원구가 이제 막 상승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10월 23일 시작해서 이제 빨갛게 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 신호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초구가 일단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떤 사건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0월에? 네. 10월에요?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네. 10월이면 금리 아니고 네. 뭐 있었지? 뭔가 PF?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임스 다이먼스 이제 회장이 네. 이제 금리 7%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4.2에서 거의 5% 상단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해소된 상황이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굉장히 하향 안정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쟁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확전은 조금 면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이미 다미언이 그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국제 금융 시장 자체가 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이 약간 이렇게 주저앉는 형태를 보였었던 게 이제 9월, 10월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이제 약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뇌관으로 작용이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고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책이 이제 다시 한번 억누르는 스탠스로 이때부터 가기 시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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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뭔가 이상 신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2월 18일 자료를 보면 이제는
하락하는 곳이 상승하는 곳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서울에서도 일부 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평균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전국에서도 충북, 강원, 대전을 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이제 살려보려고 특례 보금자리로 뭐 50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약간의 반등이 나온 거지 이제 원래 떨어질 거였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 뭐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고점 대비 여전히 뭐 30% 빠진 가격에 거래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이제 더 빠질 때는 크게 없다. 하락룸은 별로 넓지 않으니 이제는 뭐 약간의 조정이 설령 있더라도 또 금리 하락기 맞아서 아마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다. 내년.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내년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내년요? 그걸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 부서에서 KB부동산 TV라고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네. 이거 편집당하는 거 아니죠? 언제 이 얘기 나오나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서 네. 토론을 했는데 전문가분들도 이런 뭐 전망뿐만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제 2023년도의 현황 자체의 인식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락론자가 있고 네. 상승론자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이 팽팽하게 지금 맞섰을 때 이 네. 두 분의 의견은 올해 계속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이미 지나온 과거의 해석조차도 틀리더라고요. 그 해석도 아예 네. 다르게 한단 우리 말이에요? 데이터야 사실 이제 뭐 변할 수 없는 딱 그렇죠. 정해진 게 있을 텐데 네. 그거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승했다. 왜냐하면 상승한 그런 아파트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근데 하락을 주장하시는 또 전문가분은 아니다,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아까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전국적인 어떤 차별화 장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전반을 놓고 본다면 평균도 일단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 전환 조정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이번에 그냥 떨어지고 나서 L자형 혹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조금 더 유심히 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현상을 바라보는 그 상황도 다르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럼 그분들의 전망, 2024년 네. 전망도 당연히 반대로 나왔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면 좋습니다. 어떨까 네. 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차장님만 믿고 갈게요. 왜 이렇게 살을 빼셨어요? 제가 봤을 땐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을 너무 이렇게 너무 주의 깊게 보는 것보단 개인의 건강을 챙길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미정님은 건강 네. 챙기시느라고 지금 살을 네네네. 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전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중이세요 지금? 네. 근데 살 자체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다이어트에서 뭐 물론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 후에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서 네.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경우가 네. 좀 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살을 너무 많이 빼셨어. 한 10kg 빠셨고요. 네. 10kg 빠졌고 이제 뱃살이 한번 이번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완전 네, 정리했어요. 네. 제가 원래 구정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내년도 새해 이제 지금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 해 이제 이루고 싶은 걸 적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였거든요. 오. 네, 이제 지금 그럼 운동도 하고 계세요? 네, 운동을 하고 있죠. 네. 바디 프로필을 뭐하러 찍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네.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그 시장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킬 때 그냥 건강을 챙기면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예요. 네. 바디 프로필 이거 공개하실 겁니까? 어... 혼자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죠? 집으로 네네. 시즌 2 하게 되면 네. 바디 프로필 여기다가 걸고 시작하죠. 그래.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네. 왕자도 약간 나와요? 예, 조금 나오는 것 오? 같아요. 네. 살이 빠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 네. 내년 부동산 시장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제 지역 간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1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산 시장을 바로 보는 바로미터 지표 2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이제 얀센이라고요. 네덜란드 경제학자가 만든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주택 시장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여야 되는지 가격과 거래량으로 놓고 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국면은 일단 떨어졌다가 회복으로 진입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다시 약간 불황기로 살짝 접어드는 이쯤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2024년도에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5년 평균이 6천 건이었는데 거의 한 4천 건까지 이제 찍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월 달이 1,800건 정도로 많이 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그 거래량이 회복이 된 상황에서 가격이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그래요? 돼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네.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F 부실 문제가 일단 부동산 시장의 큰 내관인데 이미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게 금융 시장으로 어떻게 전이 되는지 잘 마무리될 수 있는지 부동산 시장을 좀 탄탄하게 갈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 육각형에서는 그 제5국면쯤 아마 있는 것 같다. 네. 네. 자, 일단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장기 추이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저희 이제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주택은행이 하고 있었던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빨간 선이 서울이고요. 검은 선이 전국 단위입니다. 올라갔다가 쭉 하향 안정화됐었죠. 이때 IMF 맞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을 했죠. 금융위기 맞고 나서 살짝 떨어졌다가 상당 기간 이렇게 눌렸어요. 근데 이때 주목하실 게 서울은 눌렸고요. 전국 지방시장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상당 기간 이 시장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도 2014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방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코로나19 뭐 2019년도부터 급격한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2015년에 샀었어야 돼요. 맞아요. 15년. 그렇죠. 네. 15년, 14년, 15년 때 샀으면은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이때 잡으신 분과 안 잡은 분들의 이제 자산 격차가 좀 많이 컸죠. 거의 이때 샀으면 아마 더블은 네. 그죠? 더블이 뭐예요? 저 때 그때, 네. 제가 결혼을 아마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저 때 구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지금 50년 대출로 집을 산 거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젊으셔서 우리 정프로님 못 봤는데. 50년 못 받아야 나? 그때 그랬죠. 그랬었나? 맞아. 몇 살 이상은 저 못 받았지. 그러니까 네. 저렇게 한 번에 어떤 기회들이 지나가 버리면 뭔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조만큼 떨어졌잖아요. 네, 저 그렇죠. 폭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 분이 정프로님. 네. 저는 이제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까요? 일단은 보시면요. 과거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한번 위기가 오고 나서는 네. 일단은 약간 주춤되는 상황.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다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 기간 제가 뭐 전망도 L자형이 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 기간 조금 보합권에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 상승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또 과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과거의 자료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상향이었다. 네. 근데 이제 우상향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의 뭐 잃어버린 30년이 되거나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자산 시장은 일단 우상향을 했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자료가 네. 아유 뭐예요 이게? 눈 아파 못 보겠다.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요. 요 오른쪽 거를 보시면 1년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오고요. 연평균 5.87%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의 아파트가. 네. 그럼 물가 상승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요 지금 빨간 표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생각보다 우상향도 하지만 계절성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10월, 11월, 12월은 다른 연도보다 다른 달보다 상승이 조금 적죠. 추우니까 이게 집 보러 안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1, 2, 3, 4 할 때는 다시 높아지고요. 5, 6, 7월에는 또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 시장이 약간 10월 달에 조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계절상의 어떤 사이클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상 약간 주춤되는데 금리에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한 번 얻어맞고 그리고 전쟁에 얻어맞았던 그래서 심리가 좀 주저앉았었던 잘 나가다가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09년도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네. 제가 방송에서도 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2011년에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그림할 때 이렇게 물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잖아요. 네. 딱 나비 펼치면 같은 거. 맞아요. 네. 펼치면 딱 반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전국 시장은 올라갔는데요. 서울 시장은 내려갔습니다. 근데 2011년도가 정확히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뭐가 나왔냐면 바로 지방시장에 미분양 양도세 감면 카드가 나왔었어요. 이 카드가 나옴과 동시에 자산시장에 지방으로 돈이 쏠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때는 서울시장은 눌렸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상황이 반대로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미분양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 살리기의 형태,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정부 정책상 지금 정부는 뭔가 시장주의적으로 그냥 시장에 맡기는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이 이렇게 올랐지만 이제는 전국이 내려가고 네. 서울은 내렸지만 서울은 다시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어느 정도 돈은 흘러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는 서울의 입지 좋은 곳으로 좀 돈이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서울시장인데요. 서울시장을 보시면 요 파란색 2012년 이후로 이렇게 내려갔고요. 금리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2024년도 금리 낮출 거잖아요. 아마도. 네, 낮추지만 서울의 부동산은 하락을 했다. 네, 2012년, 13년도를 보면. 네. 하지만 전세 가격은 보시면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다들 그냥 임차하는 거죠. 전세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상당 기간 펼쳐지고 나서부터 네. 서울시장이 2014년, 2015년부터 상승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국 시장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는 서울시장만 나타났지만 전국 시장은 일단은 상승을 계속 시작을 했어요. 네. 돈이 그쪽으로 이제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풀리면서 서울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 전세 올라가고 있죠. 서울 전세뿐만 아니고 뭐 전국 전세가 지금 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약간 인하하는 시점이 됐을 때 네. 사람들은 집을 사기는 좀 앞으로 미래가 좀 너무 불투명한 것 같으니 혹은 뭐 하락할 것 같으니 사진 않고 그렇죠. 전세로 가는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전세를 한 번 더 뛰자. 네. 이런 이제 결심들을 하고 전세들에 많이 몰리다 보니 더군다나 또 여기다가 이제 뭐 빌라 무슨 왕이니 뭐 이런 네. 이상한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빌라보다는 아파트 선호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아파트 전세 가격이 당분간은 좀 올라가다가 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야 전세랑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붙어버려 차라리 사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지금 부동산의 공급이 거의 다 멈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PF 부실 문제가 지금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건설사들도 이제 굉장히 힘든 2024년을 아마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민간 시장에서 뭔가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앞으로 이제 2, 3년 뒤에는 부메랑으로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심리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계속 지속이 될 거지만 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시장을 좀 불안을 자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조금 잘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보면 부동산 경기 방향은 뭐 2023년 4월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L자형 연착륙의 형태를 좀 띌 거고요. 네. 경착륙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PF 부실이 금융 위기급으로 변지게 되면. 근데 이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본격적인 한번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인데요. 2024년도에 GDP 성장률을 보시면요. 올해 1.3대, 일단 내년 2.1, 그리고 내후년 2.3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 갈등이 좀 심화되면 약간 낮은 수준 아니면 반도체 등 수출이 좀 빠르게 반등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이 나아진다. 물가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2.6, 2025년도에 2.1로 찍으면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내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존재한다라는 게 일단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입니다. 그럼 펀더멘탈 상으로는 일단은 조금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아지는데 이게 수출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빡빡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화 또 심해지겠네. 네, 그래서 뭐 연체율도 지금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취약급 계층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부동산 시장도 많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전망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일단 주택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시경제상으로는 지금 봤었던 경제 성장률. 일단 경제 성장률은 뭐 2023년보다 24년도가 좋아지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적인 형태의 공급과 수요 사이드를 봅니다. 근데 공급을 보시면요. 일단은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일단 공급은 없죠. 줄어들 거예요. 네. 네. 특히 24년도 서울을 놓고 보면요. 한 10년 평균 한 3만 6천 건 정도 입주 물량이 있었거든요. 입주 물량 기준입니다. 이건 네, 분양이 입주 물량.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간 시장에 나타나는 입주 물량이 한 3만 6천 건 정도였는데 2024년도 아마 1만 건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 그렇지 아마 2, 3년 뒤에는 더 많이 급감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착공 자체를 못 하거든요. 민간 사이드에서 뭔가 건설이 지금 다 올스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뜩이나 서울시장은 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인허가 같은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좀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일단 그리고 댓글을 좀 보다 보면 아니 뭐 저출산인데 주택 수요가 뭐 쪼그라드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의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구 구조가 이제 더 이상 집값 네. 오를 구조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대학 입시랑 어떤 부동산에 참여하는 인구를 좀 같이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 학생들이 한 반에 한 50명이었거든요. 저 네. 때는. 그 정프로님 저 70명이요. 70명이요. 초등학교 때. 네네네. 네. 네네. 이제는 저도 뭐 50명 있었던 건데 40, 40 몇 명, 50명 이렇게. 왜요? 줄이는 거 아니죠? 약간 60명대 같은데. 60명대로 할게요. 그러면. 아, 네. 아유, 네네. 네. 아, 누나. 네. 저 오전 오후반 있었죠? 오전 오후반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 있었죠. 네네네. 네. 그때 제 기억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는 5명이 있었거든요. 반에서. 네네. 50명 중에 5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3이었거든요. 네. 이제 연초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30명이에요. 학급 인원이. 그래서 전문대를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 근데 학부모 설명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선생님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진로를 위해서 이 반에 작년 레코드나 재작년 레코드에 30명 중에서 몇 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갑니까? 네. 그러니까 3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3명 갔다 그 반에서.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아니, 아드님이 공부 잘 안 해요. 아니 뭐 공부를 떠나서 일단 그래도 네.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지를 좀 알아야지. 20명 중에 3명 갔다는 거죠? 30명 중에 3명. 30명 중에 3명. 아니 저기 목동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도 교육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학령 인구가 줄었잖아요. 네. 저희 때는 50명, 뭐 70명.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30명. 근데 저희 때는 50명 중에 5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고 저희 아들도 30명인데 여전히 3명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학교가 조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선택제라서 네. 그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아하. 네.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건 여전히 어렵다. 저출산의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줄잖아요. 저출산이잖아요. 주택 수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집이 남아돌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서울에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귀하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주택 유형이 있지만 지금 아파트를 놓고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아파트에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고 안 가진 사람이 절반인데 특히 아파트와 비아파트 유형이 또 절반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아파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한 20%, 30%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물량만 놓고 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조금 어렵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입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여기 분석 자료를 놓고 본다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를 30세로 본다면 30세 도달 인구가 5년 평균은 일단 67만 명인데요. 뭐 2024년 여전히 73만 명이다. 그래서 5년 평균보다 30대 도달 인구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일단 2020년도에 인구수는 피크를 찍었습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네. 가구가 분화해서 가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 훨씬 많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가구 수라든지 30세 도달 인구를 놓고 본다면 그리고 뭐 빈집이나 다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 다들 아파트 이렇게 마련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좀 어렵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요즘 또 시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일단은 서울에 뭐 수도권에 입지 좋은 이런 아파트들을 사고자 하는 이런 수요는 여전히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중소형 아파트들이 그러면 좀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1인 가구 늘어나면 혼자 뭐 아무리 돈 많다고 한들 그렇다고 막 60평짜리 이런 아파트는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 84보다는 59가 조금 더 강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이런 세대 분화 같은 걸 좀 놓고 보신다면 근데 약간 달라요. 강남권은 대형 평수 84 이상이 좀 인기고요. 그 외 나머지는 59가 지금은 더 핵심 평형수다. 그래서 요즘에 신축 아파트 5구 있잖아요. 자리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네. 그래요? 네. 방 3개죠, 5구도. 네, 맞아요. 5구면 보통 얘기하는 게 몇 평이에요, 그게? 24평이죠. 5구가 24평이에요? 네네네. 84는? 84는 33평 이렇게 보통 보죠. 아니 지금 방송을 지금 이걸 몰라서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5구가 24평이에요? 아니 어떻게 네네. 24면 3.3 곱하면 이게 왜냐면 80 우리가 이겠죠. 5구 제곱미터로 얘기할 때는 일단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고요. 그 평수로 얘기할 때는 그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인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약간 24평대 그리고 요즘에는 뭐 77평형 뭐 이런 77 제곱미터 이런 게 나오거든요. 77 괜찮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5구와 84 그 중간인 거예요. 네. 잘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조금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는 입주 물량이나 분양 뭐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약간 상승의 요인이고요. 수요도 여전히 놓고 본다면 수요도 여전히 있다. 그렇기 수요 측면에서도 일단은 상승 요인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금리, 금융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데요. 금리는 이제는 조금 더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네, 얼마큼 낮아지냐의 문제지 이제 낮아지는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조금 뭐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바로 PF와 주담대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실시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일단 대출을 받을 때 DSR에 맞춰 자기 소득 대비 받는데 주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줘.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변동폭을 감안을 해서 DSR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대출을 받기 힘들 힘들게. 거죠. 네. 그래서 2024년에는 한 보통 느낌상은 한 5% 좀 적게 받고
그 내후년에 2025년도에는 한 10% 정도 더 적게 받고 그다음 또 3년 뒤에는 한 15% 정도 더 적게 받는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많이 쪼이는군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수요 자체를 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PF 부실 문제하고 뭐 일단 스트레스 DSR이라는 부분들이 수요를 좀 억제하고 심리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하락 요인이고요. 네. 나머지 공급, 수요, 금리, 경제 성장률 부분은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는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2024년도 어떻게 부동산을 전망하는지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요건 일단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네네네. 네, 일단 매매랑 전세인데요. 매매를 놓고 보시면요. 일단 내년도 일단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 그래서 전체 시장은 뭐 보합, 약하락 정도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전세가 문제예요. 전세는 뭐 네, 모든 지역 다 상승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보면 정프로님도 전세 이제 오를 때 집 산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연초에? 아니 그러니까 저 아니 현재 제가 이제 전세 한 5억쯤 돼요. 네. 잠깐만. 오, 높은데요? 네네. 전세 5억.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야 이제 나 그렇죠, 50이다 그렇죠. 이제 나도. 네. 50에 전세 5억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니? 아, 그럼요.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아니 난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스스로 이게 아니 전세 5억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평균인데 서울 네, 평균인데. 네. 그죠? 아니 참. 그래서 하여튼 5억 전세 네. 살고 있는데 이제 나도 음. 주택 하나,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정도는 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네. 사셔야죠. 이제 곧 60인데. 집 그래서 하나 있어야죠. 누일 곳 있어야죠. 아니, 주택을 사시고 나중에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누일부터 하나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내년, 그러니까 2024년 이때 이제 조금 가격이 더 안정이 되면, 즉 하락이 좀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전세 빼서 들어가자. 네, 들어가자. 가자 나도 좀. 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길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하반기까지 떨어져야지. 하반기까지? 응. 그 기간은 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9월인가 10월까지거든요 계약이. 네. 근데 미리 좀 알아보실 수 있게 네. 저는 약간 지금 말씀하실 때 좀 궁금한 게 네. 하락론자들도 네. 지금 이런 같은 지표를 보고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아마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기다리신대요. 뭐 극단적인 전망에서는 네. 마이너스 50% 전망까지 나왔었던 보고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통계를 자기에 맞게 이렇게 취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놓고 보면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이렇게 가지고 통계가 너무 많아. 된다. 너무 네, 많다고요? 많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 쓰거나 아니면 통계 자체도 내가 어떤 조건에 어떤 숫자를 받는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진짜 자기 편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자료로서만 쓰는 거예요. 난 그건 불만이야. 저는 3% 이 집으로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자료를 저렇게 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조금 부정적인 의견 그런 거를 좀 미리 알려주시니까 저 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다. 감내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료로는 아직은 내가 판단하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맞춰서 자료를 가져오신 건지 좋은 것만 갖고 왔지. 일단은 올해 이제 2024년도 이제 부동산 어떤 전망이 기관마다 다 차이가 나요. 그래요? 네, 전문가들마다도 다 차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하는 게 조금 힘든 시장이다. 네. 2024년은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네. 24년에 올라갈 그 뭐 떨어질 요소들, 올라갈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장에 올라갈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떨어질 금리 요 정도 금리. 인정. 네. 나머지는 물론 선거 있죠. 총선에서 총선. 뭔가 호재 같은 걸 막 발표할 그러나 총선의 호재는 과거 사례로 보면 올해도 못 갈 뿐더러 잠깐 반짝하고 말아. 그리고 네. 지역 국소적이고. 그래서 난 그게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떨어지는 금리. 건데
아까도 뭐 저 자료 보여주셨듯이 금리 떨어질 때는 일단 전세값부터 먼저 가고 금리 떨어지는 기간에는 오히려 집값도 떨어진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거의 마무리될 때쯤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상승하죠. 아,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원래는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땐 그래서 네. 내년까지는 아마 집값은 하락 요인이 더 크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뭐 전문가세요. 근데 이게 금리라는 게 원래는 예전 과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낮췄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리 상단은 경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올리고 싶구나. 편집해 주세요. 아니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게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무리하지 않은 이렇게 선택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뭐 급하거나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장기간의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우리 집 한 번 샀을 때 뭐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일단 기본 한 7년에서 11년을 갖고 있는 어떤 자산군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좀 그래도 좋은 입지에 사람들이 네. 다들 선호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하시면 좀 어떨까. 저는 정프로님이 지금 그래도 무주택식 이시고 그리고 자녀 수도 좀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좀 저는 더 많이 풀어주길 바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풀어주진 않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막 나오는 기사 보면 신혼부부를 상대로 그리고 네. 아이 네. 저출산을 상대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제도를 좀 풀어주기도 하고 네. 금리도 낮춰주기도 유치원 하는데 때까지. 지금 무주택인 집을 구매하고 싶은 신혼부부, 청년 그런 친구들에게 좀 좋은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년에 좀 사기 네. 좋은 시기라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네. 처음 이렇게 주택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제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못 잘 사, 못 못 사. 사시더라고요. 네, 네, 못 사요. 그러니까 뭔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을 때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하실 수 있어도 네. 내려갈 때 이거 선택을 잘 그럼. 못 하시더라고요. 못 그래서 사. 아마 2024년 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어차피 주거비는 계속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다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일단 공급 사이드도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집을 안 사고 전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51%예요. 그 얘기는 내가 집을 살려면 100이 필요하지만 전세 살면 51밖에 안 들여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집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50을 주고 전세를 살죠. 누가 100을 주고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인원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도 현재 네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매매 가격을 올릴 타이밍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게 어느 타이밍이 가장 좋을지를 본인들이 한번 본인 여건에 맞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좋은 타이밍 잘 알려드려요. 네, 언제죠? 이 진짜 이것도 진짜 귀신 같다. 정프로님 집 살 때? 가격 떨어지죠. 네. 네.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아, 네. 거래량이 그냥 말라. 네. 마른다는 의미가 뭐냐? 집주인들이 도저히 이제 이 가격에 못 팔겠다고 나올 때, 요때쯤 되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아, 네. 거래량이 말라버릴, 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이 막 터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말라버립니다. 네.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왜? 이제 사는 사람도 도저히 이 이상은 진짜 못 사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때 팔면 딱 맞아요. 네. 고점과 저점은 거래량으로 판단하라. 아, 네. 훌륭하십니다. 이제 집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정프로님 화이팅. 네. 온다. 정프로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집 사시면 뭐 바로 알려주시는 거죠? 네,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고점과 저점은 이 정프로의
거래량 매매법. 네, 요걸 뭐. 통해서 네. 한번 결정하시면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부동산 강의 하나 찍으셔도 되겠어요. 제가요? 네. 실제로 저 부동산 네. 그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 저 사기꾼으로 한번 영화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울려. 네.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이제 그 작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약간 저 강의 유튜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네네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네. 독립영화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예. 그거 언제 나오나 모르겠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저 영화제 네, 출품할 때 나한테 꼭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아직 언제 찍으셨는데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 벌써. 잘랐다 그러면. 잘랐다. 네. 자, 그 부동산 오랜만에 우리 네. 차장님과 함께 집으로 와봤는데 확실히 우리 부동산 데이터는 우리 차장님이 정말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뭐 우리 차장님이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럼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걸 제가 그냥 네. 정리한 것뿐입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또 아파트별로 가격별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앱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KB 부동산? KB 부동산 아니 앱. 뭐 네.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KB 부동산이 그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다루는 이제 어플이다 보니까 뭐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하기 위한 뭐 공공주택 뭐 물건 찾는 방법에서부터 전세 사기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통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보여주셨던 자료도 다 볼 다 수 있죠.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평생 무료로 아마 할 거예요. 그 경매 정보도 있어요? 경매 정보도 이제 곧 만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또 경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매에도 또 관심 있으세요? 청약 하나 하고. 네, 뭐 훌륭하시네요. 네. 아니 청약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면 경매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방법 아니에요? 저 생각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일단 금매 잡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금매도 보시고 경매도 보시고 하여간 청약도 하시고 다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진행하시면 좋고. 그래서 세 개 다 걸려. 네. 그럴 리는 없죠. 그럼 뭐 네. 하나만 하면 되죠, 똘똘한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아마 꽤 큰 변화가 또 감지가 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여러 혼란스러운 소식과 소음들로 조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KB 부동산 앱이라든지 여러 좋은 컨텐츠들 함께 하시면서 그 불안감을 좀 잠재우시고 또 투자를 마음먹으신 분이 있다면 또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현명한 투자, 손해 안 보는 투자 하시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뭉친 우리 집으로 지선 씨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내년에 한번 또 집으로 달려볼까요? 좋아요. 네, 우리 차장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차장님은 집으로보다는 못 만드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뭐 집으로 못 만들죠 뭐. 네. 아니 홈트 있으니까. 네. 시즌 2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정말 정프로님 집 구하기로 정프로 집 구하기로. 네. 시즌 1 때는 우리 지선 씨 네. 집을 구했으니까. 꼭 한번 진짜 구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또 정프로님 집은 또 특별해야 되잖아요. 맞아. 네. 난 좀 이렇게 좀 예쁜 집에 살고 싶어. 예쁜 집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신축 아니면 원하는 거 한번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난 뭘 사실 원하나? 약간 좀 테라스 좀 있었으면 좋겠어. 테라스 베란다 테라스. 확장 안 하면 되지. 그런 거 말고 진짜 테라스 약간 좀 테라스 넓은 거. 느낌. 예. 약간 약간 왜 저 이렇게 맨 꼭대기층 뭐 이런 거 가면 테라스 쫙 있잖아. 옥상은 단독으로 쓸 수 있고. 오호. 복층 구조로. 네. 네. 그런 거 좀 없어. 있죠. 아파트에서?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 서울 아파트에서 그런 건 너무 힘들죠. 맨 쉽진 꼭대기. 않은데. 네, 그렇죠.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비싸. 좋다. 네. 근데 좀 비싸요? 좀 비싸. 가능하실 거예요. 방은 몇 개 필요하세요? 방이요? 네. 방은 뭐 한 2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 왜? 애기들도 애들, 많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방은 방은 의미 없어요, 나는. 방은 큰 의미 없고. 그럼 방을 다 뚫으시면 되겠네. 벽식 구조 말고 이렇게. 테라스. 네, 테라스. 왕 테라스. 왕 테라스 진짜 큰 거.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거. 지금 그럼 빌라에서 그냥 그 빌라 사시면 되겠다. 전세 살지 말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빌라를 사라고? 사라고. 에이, 사람아.
또 욕심은 있어. 네, 살 집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 조만간 또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 잘 파악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정재훈 차장님 그리고 이전 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